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비대위를 구성할 정도의 비상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호영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은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당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내일 긴급 의원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여부를 윤리심판원 대신 당무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당원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비이재명계는 안건이 부결된 뒤에 다시 상정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당원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행을 거부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한일 양국이 오늘 국장급 협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죄 문제와 당사자 간 협의 등 피해자 측 입장을 일본에 전달했는데 일본 측은 한국이 책임 있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국민의힘이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연찬회에서 원팀을 다지고 돌아오는 버스에 날아든 소식이었습니다. 관련 소식 중심으로 금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준비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하명건 앵커의 휴가로 제가 대신 진행합니다.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법원은 당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 상황이 아니었고 비대위를 출범하려고 고의로 위기 상황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먼저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대위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신문에서 양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섰습니다. 삼권 분립에 설계된 원리대로 그런 상황을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징계 상황과 최고위원회 사퇴에서는 이것이 종합해서 보면은 비상 상황에 충분히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 넘게 숙고하던 법원은 결국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전국위 의결과 소집 등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아니라서 비대위 전환의 명분 자체가 없다고 본 겁니다. 국민의힘 당원당규상 비대위 출범 조건은 당대표가 권리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될 경우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로 이 전 대표의 직무가 6개월 동안 정지됐더라도 당대표직이 비어있는 권리로 볼 수 없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일하고 있어서 권리에 준하는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최고위원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최고위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최고위 기능이 상실됐다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여기에 더해 비대위 출범 과정도 민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원이 선출한 당대표가 반대하는데도 최고위가 비대위 출범을 추진한 건 결과적으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본 겁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비상 상황은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비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고의로 만든 것에 가깝다며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과정을 통해 출범한 비대위가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게 되면 이 전 대표가 직무에 복귀할 수가 없게 돼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주 비대위원장의 업무를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비대위에 대해 출범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명분이 없다고 결론 내린 걸로 해석돼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여권이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발했고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당장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됐는데요. 당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1박 2일 연찬회가 끝난 직후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차기 전당대회 시기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하던 시점에서 비대위 체제 자체가 무효화됐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침묵을 지켰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매우 당혹스럽고 당의 앞날이 매우 걱정이 됩니다. 우리 당이 당헌 당규에 따라서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서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했는데 법원이 돌연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국민의힘도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 결정이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의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또 항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또 한 번 혼선이 불가피한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비대위 해체 등의 조치를 미뤄야 한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고 결정이 날 때까지는 일단 유보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게 우리 법률 자문하시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마저도 내일 전체 얘기는 좀 의총 가서 결정이 좀 될 것 같아요. 의견을 좀 구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 측은 비대위 자체가 무효인 만큼 비대위원 활동이 가능하다는 당의 주장은 사법부를 무시하겠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해서 혼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시 직무대행 역할을 맡게 된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일 오후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자, 김성환 기자, 이준석 전 대표 측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네, 대표직 복귀의 길이 열린 이준석 전 대표는 아직 별도의 공식 일정 없이 입장 표명 방식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 대리인단 입장문을 통해서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뿐 아니라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다시 최고위를 구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끝까지 자진 사퇴를 거부했던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권력의 부당한 행보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다며 앞으로의 소명과 책임을 숙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내에선 지도부 책임론도 제기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전 대표 복귀의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던 하태경 의원은 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법원에 의해 반민주정당으로 낙인 찍힌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 당의 잘못이 심판받았다며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결정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이 가처분 신청 결과가 그저께만 하더라도 다음 주 이후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됐었고 법원 관계자도 그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그런 예들이 종종 있습니까? 뭐 가처분에 관한 결정을 이제 선고기일처럼 딱 정해놓지는 않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관계자가 예고한 시점보다 늦어지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빠르게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이례적인 내용들이 참 많은데. 자, 우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제 본안 소송을 낸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이제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이제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결정 배경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한마디로 헌법과 정당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따를 때 사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그 민주적인 한계의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판단을 했고요. 결국 사법부가 정당이 그런 민주적인 질서와 내부적인 절차들이 갖추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적인 심사를 할 수 있다라는 기반, 그 기반 하에 이 과정들을 봤을 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이제 비상 상황에 대한 해석과 여러 가지 과정들이 결국은 이제 정당 민주주의적인 기본적인 질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적인 하자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소명이 됐다라고 봐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가처분 신청 사건의 쟁점이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출범할 만한 비상 상황이냐. 앞서 이제 주호영 그 전 비대위원장도 그 얘기를 했죠. 당에서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제 왜 법원에서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납득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본 이유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비상 상황 관련돼서는 법원은 두 가지 기준을 단계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비상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가지고 기존 지도부를 효력을 정지시키고 기존 지도부가 해산되고 새로운 지도부가 결성될 수 있다면은 정당의 민주적 의사를 확인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비상 상황이라는 거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걸 전제를 먼저 했고요. 그 전제로 봤을 때 그 비상 상황이라는 거는 권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표가 없어가지고 대표를 새로 선출해야 하는 그런 종국적인 상황에 있거나 아니면은 지도부가 아무런 의사결정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부를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경우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봤고 그런 경우에 그렇게 봤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가 권리가 아니라 사고로서 임시로 물러나 있는 상황이고 또 최고위원들 중에 일부가 사퇴했더라도 전국위원회 소집이라든지 여러 의결들 절차들, 당원 개정 같은 절차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 있어서 그 내용만으로는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없다라고 본 것이고요. 좀 더 본질적으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가지고 선출된 대의기구라고 할 수 있는 대표와 최고위원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만큼의 민주적 정당성, 정당원 전체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그만큼의 필수적인 상황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취지였습니다. 이 좀 용어가 어렵긴 한데 법원이 이제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하자는 없지만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실체적 하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어요. 뭐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그런 언급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절차적 하자는 이제 최고위 결의 그리고 상임 전국이 여러 가지 그 절차들이 있었죠. 그 절차는 문제가 없다. 네, 그 절차 자체에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실체적인 부분, 즉 비상 상황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 상황이라는 거는 기존의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로 선출되어 있는 결과를 되짚어 가지고 이 부분들을 중단시키고 새롭게 민주적인 절차들을 밟아야 하는 필수적인 상황, 기존의 대의기관을 중단시켜야 하는 상황이 있어야 하는 걸로 매우 엄격하게 본 대신에 매우 자세하게 하나하나를 들어가지고 당시 상황이 바로 그런 비상 상황으로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만큼의 특별한 민주적 정당성을 단절시킬 만한 사유가 없었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서서도 이제 잠깐 그 자막을 통해서 보셨습니다만은 채권자 이준석의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을 각하한다. 뭐 각하하는 내용도 있어요. 일부는 이제 그 직무를 이제 집행하는 내용이 있고 일부는 또 각하한 내용이 있는데 그 각하된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어찌 보면 형식적인 요건인데요. 소송에 이제 조건이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본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결국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회복 불가능하게 상실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대상이 되는 거는 그 이준석의 지위와 관련돼서 지위가 겹치는 주호영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랑 겹치는 경우에만 그 채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맞고 그런 상황이 아닌 국민의힘 자체는 채무자로서의 적격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그 국민의힘과 절차와 관련된 이런 사항들은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내용들의 취지와 기본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서 기본적으로 이 소송 이 가처분 결정의 요건 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 일단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는 거죠. 그리고 직무 정지 그 시점에 대해서 이제 지금 본안 판결이 또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안 판결 시까지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 가처분이라는 것 자체가 임시로 하는 것이고요. 임시로 이제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안 소송 자체가 오래 걸리는 중안에 이제 소위 말하는 전당대회를 또 하고 새로운 대표가 구성이 된다면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 가처분을 한 것이고요. 가처분이라는 거 말 그대로 임시로 하는 보전 처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그러니까 직무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이제 그 이후 시점까지는 가처분에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과정이 위법한 것으로서 종국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무효인지,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선임 자체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최종적인 1차적인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판결에서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좀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상당히 이제 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정당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 유상범 법률지원단장은 최종 확정 전까지
비대위와 비대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이제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들의 임명은 유효하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법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내려진 결정의 효력만 이제 나오기 때문에요. 소위 말하는 채무자 주호영의 이제 직무를 본안 판결시까지 정지한다라는 거에만 효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예. 나머지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가처분 결정이 법률적으로 바로 효력을 미치고 있지는 않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리고 다만 이제 이런 법률적인 해석과 대응과는 별개로 지금 이 출범 모든 과정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재판부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치를 한 것이 우리 헌법과 정당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주적인 기본적인 질서적인 내용들이 위배되고 그런 부분에서 위법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밝힌 상황에서 예. 어쨌든 간에 이 결정의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과 같이 이제 실무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별개로 현 상태들을 계속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법률적인 거는 떠나가지고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이제 법적으로 지금 이 가처분 신청을 이제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이제 배합을 해서 국민의힘은 이제 대응을 해 나갈 텐데 이를테면 그러면 지금 뭐 비대위원장은 이제 공석이 되는 거잖아요. 네, 직무 접행 정지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비대위원은 있고 그렇습니다. 비대위 체제 자체는 그대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거고요. 이번에 일단 가처분 결정에 그 효력이 미치는 대상은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이 또 다시 또 선임이 되어야겠죠. 예. 네, 근데 소위 말하는 사고나 이것도 똑같이 사고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일단 비대위원장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인물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예. 또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사실 뭐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분명한 거는 이게 가처분 결정이기 때문에 본안 판결 때까지 직무를 집행을 정지하는 임시적인 이제 그런 효력이 있는 결정이지 종국적으로 이 비대위원장의 지위 자체를 완전히 말소시킨다고 할까요? 예, 그렇게 하는 결정은 본안 판결에 따라 가지고 선고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본안 소송에 관심이 쏠릴 것 같고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이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날짜도 나왔는데 9월 19일에 신문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이의 신청을 하면 지금 같은 재판부가 또 다루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의 신청 이후에 이의 신청이 또 안 받아들여지면 항고를 통해 가지고 관련된 것들이 절차를 또 진행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재판부에서 이제 그 부분을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의 신청은 같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결국은 여러 가지 뭐 세부적 쟁점이 있지만 핵심은 그것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이라는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의 의사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결국 앞서 이제 이번에 결정을 했던 재판부는 이런 의사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다면요. 예. 다른 한편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정치 결사체로서의 자유라는 면에서 국민의힘의 의사는 국민의힘의 여러 대의기구를 통해서 확인된 의사를 존중받아야지 함부로 법원이 어떤 것이 국민의힘의 의사인지 소위 말하는 민주적인 의사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사법의 적극적인 개입이다라는 또 반론할 수도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이것은 사법적인 그 판단이 정당의 내부 질서에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는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판부인지에 따라 가지고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어떤 관점에 따라 가지고 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이의 신청, 뭐 항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본안 소송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고비고비 변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법률가들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대다수는 이제 절차적이나 실체적으로 여러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기각을 예정했던 이유는 이런 문제들을 특히나 이제 가처분이라는 형태로 재판부가 개입하는 것은 굉장히 극도로 자제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 때문에 기각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재판부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굉장히 자세하게 썼습니다. 예. 2021년도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요. 거기서 결국 정당의 자유라는 게 보장이 되어야지만 그 자유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확보하고 그렇게 대의기관과 집행부를 한다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존중되지 않고 그 조직이 소위 말하는 과두적인 혹은 권위적인 어떤 지배 상태로 나오게 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개입해서 심사해가지고 그 민주적인 정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원용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당 과정과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에도 사법적인 심사들이 가능하고 또 이 상황이 특히나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설시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에는 생사가 걸린 문제라면서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규제 개혁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 건데요.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구 서문시장도 방문해 전통적인 텃밭도 다졌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규제 새로 고침, 대한민국 업그레이드, 선명한 문구 아래 윤석열 대통령은 첫 번째 규제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총출동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기업의 모래주머니를 없애겠다며 규제 혁신은 정치나 이념이 아닌 민생과 경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그 법령 한 줄, 이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갈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겨놓겠습니다. 100분 동안 진행된 비공개 자리에선 일자리는 세금이 아닌 규제 혁신으로 만들어진다면서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 변화와 괴리된 건 과감하게 정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과도한 경제 형벌 규정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경미한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등 32개 조항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뜨거운 열기 속에 대구 서문시장도 찾았습니다. 당선인 시절인 지난 4월 12일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즉석에서 마이크를 잡고 민심이 흐르는 전통시장을 잊지 않겠다, 기운을 받고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도 우리 서문시장과 대구 시민 여러분들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기운 받고 가겠습니다. 점포 구석구석 상인들과 호흡하면서 추석 물가도 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 이거 하나 사지 뭐. 응? 네. 이거 하고 여사님 쓰실 거고 화이트를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예. 윤 대통령의 서문시장 방문 일정은 건희사랑 팬클럽을 통해 노출된 시간보다 3, 40분 늦게 시작됐는데 다행히 경호상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 여부를 윤리심판원 대신 당무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당원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송기헌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중앙위원 566명 중 41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311명이 찬성해 찬성률 54.95%로 수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정치보복 등 부당한 사유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구제 여부를 당무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하는 당원 80조 3항이 포함됐고 권리당원 전원 투표 조항은 빠졌습니다. 다만 박용진 의원 등 비명계는 전체 당원 개정안이 부결된 후 일부를 다시 상정한 건 일사부재 원칙에 어긋난 비대위의 월권이라며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재개했습니다. 사건 당시 청와대에서 생성된 문건 19개 목록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으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19일 전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기록관 측과 관련 절차를 협의한 뒤 관련 문건 목록부터 우선 확보했습니다. 어민들이 우리 군에 납포돼 북송되기까지 8일 동안 생성된 대통령 기록물 19건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 문건에 대해서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열람과 확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사건 당시 각 부처가 청와대에 보고한 일일 안보 상황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검찰은 이 자료들을 토대로 당시 정부가 북송을 결정한 과정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강제 북송 자체는 이미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라
의사결정 구조를 재구성해 판단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기록물 확보 절차는 며칠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과 관련해 의미 있는 자료가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해 피격 사건으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박 전 원장은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월북이 아닌 표류했다는 정황이 담긴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의 자택과 해경 본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뒤 강성기 당시 해경 정복과장을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 측은 지난주쯤 검찰로부터 국정원 고발장을 받은 데 이어 압수당한 휴대전화도 포렌식 작업이 끝나 돌려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고발 이후 첩보를 삭제하더라도 국정원 메인 서버에는 남는다며 그런 바보짓을 왜 하겠느냐며 의혹을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한일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해법 등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가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양측은 관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가 어떻게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입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한 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밝힌 뒤 양국 고위 당국자가 다시 만난 겁니다.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대화의 핵심 의제는 임박한 강제동원 현금화 문제였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해결 노력을 전하면서 일본도 성의 있게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측은 설명을 경청했지만 한국이 책임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만남에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사죄 문제 등을 포함해 민관협의회 논의 내용을 일본 측에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금화가 결정되더라도 경매 등 절차가 남은 만큼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간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 전문가들도 나섰습니다. 한일 양국 정치와 경제, 학술 등 전문가들이 모인 한일 포럼은 조속히 정상회담을 열 것을 제언했습니다. 또 이미 실효성이 사라진 수출 규제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大方の雰囲気として日本側もこれは望ましい政策ではなかったと思う方がおそらくマジョリティです。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양국 안보 협력이 한층 중요해졌다고 참가자들은 진단했습니다. 포럼 측은 전략대화 채널 재개와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 등 제언 내용을 종합해 양국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 가운데 국무부 방문차 미국을 찾은 국회의원들이 미국 정부에 강한 우려의 뜻을 전했습니다.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은 한국 내 우려와 분노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당장 해법을 찾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마련한 한일 의원단 초청 프로그램 참석차 지난 주말부터 미국을 찾은 여야 의원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해 백악관과 국방부 등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최근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따져 물었습니다. 미 행정부 인사들은 한국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의 분노, 앵거라는 표를 썼는데 분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또 이 법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WTO, FTA 규범에도 위배된다며 우리 기업이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세울 때까지 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미 행정부 인사들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을 행정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며 당장 해법을 찾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고심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졌는데 행정부는
의회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 현대차 공장이 있는 조지아주의 버디 카터 하원 의원과 화상 통화에서는 한국 기업 차별을 막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대응을 위해 다음 주 산업부 신통상질서 전략실장이 워싱턴을 방문하고 다음 달엔 통상교섭본부장이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우리 정부와 기업의 우려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급히 미국을 찾은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뉴욕 등지에 이어 이번 주말엔 워싱턴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름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지만 사실상 메이드 인 USA법의 통과로 우리 기업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가운데 기업과 이 정관계 모두 분주하게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한중 수교 30년, 중국에서 한류 상품의 위상은 예전만 못해진 게 현실입니다. 특히 14억 인구의 중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볼 게 아니라 지역이나 소비 특성별로 쪼개서 접근하는 맞춤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판촉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쪽에선 중국판 유튜버 왕홍이 실시간 방송을 통해 한국 화장품을 판매합니다. 这个如果你们想了解的话，也可以扫这个在哪里买？在这里，宝贝，先截个图吧，快来截个图。 K-뷰티와 K-푸드에 이어 K-팻까지 한류란 이름 아래 150개 업체가 모였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중국에서 더 잘 팔리는 우리 기업의 간편식품. 겉으로 보기엔 한국 제품이라는 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중국 진출 10년 만에 흑자로 전환한 이 업체가 현지화에 주력한 흔적인데 2017년 사드 역풍을 피해갈 수 있던 이유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예전만 못한 한류에 대한 반응을 사드 사태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현지 업체들에 이어 세계 유명 상표들까지 판촉 경쟁을 벌이는 곳이 바로 14억 소비시장 중국입니다. 중국 소비자들도 그만큼 눈이 높아졌습니다. 国产品牌的崛起，可能会占据一些市场，其他国家的这些品牌一起进入的话，可能价格优势没有那么明显了。 한국 상품을 포장만 바꿔서 수출하는 방식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중국은 지역별로 워낙 시장이 크고 또 세분화된 그런 어떤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상관습이라든지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특성이라든지 또 민족도 또 다양하기 때문에 흔히 세계 3대 소비 시장으로 꼽히는 중국, 미국이나 유럽처럼 치밀한 시장 조사와 현지화 전략이 부족한 건 아닌지 반문해 볼 시점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면서 낸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오늘 받아들였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어제 오늘 연찬회 다녀오셨죠? 네네, 어제 다녀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결과 나온 시점이 이 연찬회가 이제 끝나고 이제 버스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과정에서 들었다고들 해요. 그래서 그 시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상하셨습니까? 그 법원의 판단이 고심이 좀 깊었잖아요. 예. 그래서 길어진 만큼 저는 뭐 예상하지도 못했고 원래 다음 주 정도의 결과가 나오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또 결과가 나와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우선 좀 국민 여러분께 너무너무 죄송하다,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치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법원의 판단까지 좀 이렇게 기다려서 결과로서 받게 되는 이 상황을 지켜보시게 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우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저희가 보수당이고 그 법치주의 국가에서 저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떠한 판단이 나오면 누구나 다 이견이 있게 마련이고요. 그 이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견에 대한 이야기가 상식에서 벗어나고 일반인이 들었을 때든 누군가가 들었을 때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추후에 또 다른 비판을 몰고 올까 걱정이고 그로 인해서 또 이 보수당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고요. 어차피 저희 또 의총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될 테니까 그 의총 후에 어떠한 결과들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님. 예. 뭐 다른 당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이 건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뭐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빠르게 예. 안정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여전히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오기에는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런 예. 면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국민의힘에서 3번의 선거를 이긴 당대표인 이준석을 내몰 때부터 참 정치가 정말 매정하다, 냉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런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준석 대표가 부활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대단한 반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더불어민주당도 어제 반전이 있었는데요. 중앙위원회에서 당원 개정권이 부결되면서 반전이 있었는데 반전의 스케일이 국민의힘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오늘의 결과는 사실은 좀 예측하기는 어려웠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보았을 때는 가짜 비상 상황을 만들어낸 지도부의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진짜 비상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되고요. 특히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과 국민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태를 어떻게 잘 수습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빠르게 하여야 이번에 우리 정기 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정말 민생 경제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야당의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특히나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체리 따봉을 받기 위한 과도한 충성 경쟁이 또 이런 사태를 불러온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그 이준석 대표의 그런 유출된 내용들을 보면은 누군가가 회유를 했다는 것이죠. 윤리위원회나 아니면 경찰의 수사를 무마해 줄 수 있으니 과도하게 반응하지 말아라고 회유를 했다고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도대체 국민의힘 또는 대통령과 어떤 연관이 있는 분인지 이런 부분은 국민들은 매우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국민의힘의 윤리심판원의 독립성이나 중립성 그리고 경찰 수사마저도 누군가가 그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 사태를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국민의 힘을 바라보는 답답함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아주 그 우려 속에 상당히 예리하게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그 법원의 결정으로 조희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뭐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용태 최고는 남아 있습니다. 김용태 선출직 중에 이제 한 명 남아 있고 네. 당연직 중에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여전히 최고위원 신분이라고 네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성일종 위원장님. 정책위 의장 그분들은 당연직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사고로 빠져 있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뭐 최고위원으로 이제 복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도부가? 그 지도부에 대해서도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의총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내일 의총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오는지를 보고 또 이준석 대표도 뭐 이야기를 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은 내일 의총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뭐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대변인을 하셔갖고 혹시 네네. 뭐 통화라든지 뭐 교감하신 내용은 없으십니까? 뭐 교감은 했습니다만 긴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예. 네, 연락을 잘 안 합니다 서로. 네. 어떤 지금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는 아직 뭐 지금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뭐 오늘 아침이었나요? 그 라디오 프로그램 나와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만약 인용이 된다면 기존의 스탠스대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당원들을 좀 모집해보고자 한다. 못다 쓴 책도 쓰고 싶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뭐 추측해 봅니다. 예. 이게 앞서서 조금 언급하신 내용하고 좀 맥락에 닿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신 의원님 보시기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비대위 이 전환을 어떻게 보면 좀 뭐 강행했다 뭐 이런 이제 측면도 좀 법원에서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가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내놓고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의 결과는 무리하게 비대위의 비상사태를 만들고 또 그것을 법원에서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앞으로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리고 수습을 누가 할 것이냐,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신랄하게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참 지금의 상황이 더불어민주당의 상황과 대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마지막 기자 간담회를 끝으로 비대위 체제가 이제 내일 끝나죠? 예. 비대위 체제가 끝나고 이제 일요일 날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차기 지도부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만큼 지난 10주간의 그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안정적인 그런 리더십으로 지지율이 20%대에서 지금은 국민의힘과 비등한 정도까지는 올라왔다라고 예. 판단을 하는 만큼 안정을 취하고 가고 있는 제1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모습과 예. 실제로 국민의힘의 여당으로서의 정권을 잡은 이후의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 매우 대비되는 상황이고요. 저희로서는 민생과 경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입법과 예산을 지금 논의할 수 있는 카운터파트로서의 여당의 역할 그리고 여당의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소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지금 9월 국회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그런 면에서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려가 많으실 텐데 저희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예. 민주당도 이 상황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옆에서 응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 의원님 지금 이렇게 여야를 이렇게 대비해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뭐 드릴 말씀과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죠. 예.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국민들께 드릴 참고 말씀이 싶다.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참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그 국민의힘 자체도 모든 당내 분위기가 지금 뭐 아노미 상태죠. 지금 어제 그제 아주 연찬회하면서 이제 원팀을 이제 외치고 진짜 분위기 좋았을 것 같은데 연찬회장에서는요. 네, 돌아오는 그렇습니다. 길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 네, 그래서 뭐 누군가의 책임 여부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진짜 깊이 있는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습니다. 몇몇의 의원들과 당직자와 또 당원들이 이야기했던 게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한 부분과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러한 판단이 나왔는지에 대한 것부터 그리고 국민들께서 저희 보수당을 선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왜 등을 돌리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내일 뭐 의총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내일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난 22일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가처분이 인용될 때 상당한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분명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누구라고 거명하는 것은 조금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예. 내일 아마도 의총장에서 많은 분들의 이름이 거론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정말 책임을 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번에는 뭐 해야 될 이야기가 있을 때 발언을 하고 의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의원들도 많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그 이 전 대표 소송 대리인단이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해요. 이런 부분도 이제 뭐 내일 의총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내용인가요? 그렇죠. 우선 뭐 이번에 법적 판단에 대해서 그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 측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예.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또 다른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토론해보고 진짜로 올바른 길이 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전 대표의 대응은 앞서 좀 허 의원님한테 간단히 좀 여쭤봤었는데 신 의원님 보시기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아직 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고 내일 의총까지 아마 이제 보고 나서 반응을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신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우선은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오늘 그래도 평가를 하긴 했죠. 예. 그런 면에서의 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모습, 그리고 본인은 이미 사지로 공직까지 몰려 나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면에서 가처분 신청도 했고 법적 대응을 하면서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전국을 돌면서 권리당원 모집을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비대위가 다시 수립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다시 당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꾸준한 언론과의 소통,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신규 당원 모집 등으로 세력 확장, 이런 부분들을 계속 노력하면서 본인의 아군을 형성하는 그런 정치적 행위를 지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에 뭐 가처분을 신청하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고 돌아와서 내가 당권을 장악하겠어라는 마음보다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정당 민주주의를 해치면 안 된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된다. 후배들과 함께 커가야 된다. 그게 우선이었다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어떤 명분 있는 투쟁을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명분 있는 것 같은데. 투쟁을 해야 예. 저희가 부끄럽지 않은 정당으로서 또 2030 세대뿐만 아니라 많은 미래 세대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분들까지도 저희 보수당인 국민의힘의 지지를 계속적으로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고민의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정부 여당의 모습은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유착관계,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 인사들과 중요한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해서 윤핵관을 공격하면서 이분들이 험지로 출마해라 또는 여러 가지 책임을 져라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국민의힘의 구태의 모습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쇄신의 모습을 보이는 거는 국민의힘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이준석 대통령이 이준석 당대표 전 대표가 윤핵관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국민적인 공감대가 또 형성될 수가 있는 만큼 대통령 지지도나 아니면 당 지지도가 더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의 사태가 길어질 것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뭐 저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 나온 지 3시간 만에 이의 신청을 했어요. 이의 신청을 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이제 항고까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상 지금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제 그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내일 의총에서 내일 4시에 열리는 의총에서 논의가 돼서 거기서 이제 어떤 뭐 결론이 도출될지 이제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또 통합도 이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에 이게 이 문제를 이제 법적인 리스크를 갖다 해결해 나가면서 통합을 이뤄내야 될 텐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라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오늘 결정했던 부분은 또 지도부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또 다른 의견을 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의총에서 들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법적으로는 이렇게 좀 일단락이 됐으니까 정치적인 또 접점이 무엇인지 해결점이 무엇인지 고민을 또 내일 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내일하고 모레 전당대회를 이제 끝으로 이제 새로운 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비대위 체제에서 기소시 직무정지 관련 규정 이거를 이제 구제하는 그 기관을 이제 윤리심판원에서 이제 당무위로 바꾸는 당원 제80조 개정안을 이제 의결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좀 약간의 좀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뭐 이 문제는 다시 어떤 불씨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지금 국민의힘의 우여곡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예. 비대위에서 그 당원 개정하면서 80조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것을 또 지도부가 중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도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오늘 중앙위에서 최종 결정 나면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의 그런 공방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다만 앞으로 차기 지도부에서 우리 당내의 그런 소통 구조와 민주주의 그리고 권리당원의 그런 의사결정에 대한 구조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첨예하게 논의를 하고 수기 과정을 거쳐서 다음 당헌 개정에서는 조금 더 보완되고 체계적인 문구들이 신설돼서 들어가기를 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의원 구하기 방탄 그 논란을 계속해서 제기를 했었는데요. 지금도 같은 입장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신 차리고 국민한테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이번에 개정안을 다시 이렇게 투표를 했다라는 자체가 예. 우선 절차적인 정당성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한 또 꼼수로 둘 중에 하나 기소시 직무정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신청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통과된 것을 또 기존에 예를 들어서 윤리위에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을 대표가 의장을 맡는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건 누가 봐도 꼼수고 누가 봐도 방탄조끼를 입다 이제는 정말로 타노스가 돼서 힘을 발휘할 때가 됐다고 느끼시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느 당이든 국민들께서 믿어주고 선출해 주신 분들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일해야 될 것 같고 누구 한 명을 위한 당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불씨가 됐던 것이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같이 이제 패키지로 이제 통과하려고 하다가 이제 부결되면서 전당원 권리당원 투표를 최고 의결 기구로 이제 하는 의결 방식으로 하는 당원 개정을 추진하는 이거 이번엔 뺐어요. 예. 두고두고 이게 또 나중에 또 좀 불씨가 되지 않을까요? 우선은 언젠가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뜻인 예, 거죠? 더 토론하고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부결이 난 부분이라 예. 이번에 아예 드러내고서는 통과가 되긴 했지만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는 예. 전제 하에서 권리당원의 투표의 함의를 어디에 둘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고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아마 다음 차기 지도부에서는 이런 당원 개정에 대한 관련 TF나 그런 위원회를 빠르게 구성을 하고 예. 충분히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이 그동안에 이렇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령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은 있었는데 당헌과 단규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을 받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앞으로 좋은 합리적인 그런 규율과 원칙을 세우라는 또 국민적 메시지를 이번에 교훈으로 삼아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하고 또 권리당원과 대의원들과 그 의미에 대해서 같이 또 좋은 접점을 찾는 그런 방안으로 이제 숙제를 저희 비대위는 종료가 되기 때문에 다음 지도부에 넘기고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당원 투표라는 게 상당히 민주적인 방식 같은데 이제 이른바 이제 팬덤들에 의해서 이제 그 정당 민주주의가 조금 이제 왜곡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뭐 이렇게 제한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을까요? 예, 이미 기존에 장치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당규에 구체적으로 적격 심사가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권리당원을 그 투표를 붙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예외 조항들이 있는데요. 법원의 판결이거나 아니면 우리 당의 중요한 결정이거나 이럴 때는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리스트들이 이미 당규에 있는데 예. 워낙 이번에 짧은 시간 동안에 신설항만 보고서는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방탄이나 다른 누구를 위한 조항으로 오해가 산 건데요. 이미 권리당원의 투표에 대한 그런 의미는 우리 당에서의 그런 의결에서의 최고 우선순위가 있는 거는 다른 당원 규정에도 있고요. 예. 특히 뭐 합당과 해산에 대한 것 그리고 특별 당원이나 특별 당규에 대한 것들이 이미 다른 조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예. 취합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에
이해가 좀 떨어졌던 부분.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리당원 투표가 우리 당의 중요한 의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적격 심사에 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120만의 당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는 만큼 기존의 당원과 당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에 신설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가장 최적의 안은 무엇인지 천천히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번에 그런 논의와 사태를 보면서 당내의 그런 건강한 민주주의가 또 살아있구나 하는 또 교훈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 당원과 국민들의 우려를 잘 감안해서 이렇게 진행하실 줄 믿고 전당원 투표 우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평가하십니까? 저는 지금 신현영 의원께서 예. 말씀하시는 대로 추후에 논의를 해가고 소통을 해가고 토론을 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왜 이렇게 급하게 내일 전당대회 끝나는데 이 기소시 직무정지에 대한 것을 통과시키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말씀하시는 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 그 제가 댓글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그냥 넣어라. 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이재명 구속시키지 않기를 넣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당원 당규를 자꾸 바꿔나가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규정을 바꿔나가는 자체가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이 분명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염두하시고 경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은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당원 개정안에는 상당히 많은 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비판하시는 분들은 우리 당원 개정안의 원본을 보지 않고서는 비판에 의한 비판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 정당 투표 연령이 또 16살로 낮춰진 만큼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예비 당원에 대한 규정이 변경이 되었고요. 또 인재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들, 탄소중립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격상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국민의힘의 사태를 보면서 이 비대위가 해산을 해야 되는 조건으로 해서 당대표가 거리되고 또 최고위가 과반이 우선은 그렇게 사퇴하는 경우라고 규정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개정을 빨리 해야 되는 합리적인 것들은 빠르게 비대위가 해결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동안에 전준위부터 몇 달 동안 논의된 부분들은 우리 지도부가 다 해결하고 그다음에 남은 과제를 넘긴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나름의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님이셨는데 우리 신 의원님은 오늘로 이제 비대위 체제 대변인을 이제 공식 브리핑까지 이제 마치셨고 새롭게 이제 대표 체제가 출범되면 이제 일단 어떤 일을 하실지는 아직은 결정은 안 됐는데 앞으로도 더 중책을 맡으셔서 왕성한 활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명을 다하고 또 일개 국회의원으로서의 그런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내일 의총에서 좀 국민들이 좀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좋은 의견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고와 지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수원 세모녀의 발인이 오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무거운 숙제를 남긴 세 모녀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유족 없이 지자체 관계자들만이 함께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수원시 관계자들이 세 모녀의 위패를 들고 빈소를 나섭니다. 먼 친척마저 시신인수를 포기해 유족이 함께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세 모녀는 화장을 거쳐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지난 21일 세 모녀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주택에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원래 아버지와 어머니, 3남매 이렇게 5 식구가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10여 년 전 사업 실패로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큰아들과 아버지마저 차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과 희귀 난치병을 앓던 세 모녀는 결국 그냥 가려 했는데 한자 적는다. 지병과 빚으로 생활이 힘들었다는 말을 남긴 채 극단 선택에 이르렀습니다. 병가들은 오랜 기간 투병 생활과 생활고로 인해 어려운 삶을 이어오다 고통과 애로움 속에 열반해 드셨습니다. 세 모녀가 세상을 등질 때까지도 우리 사회에 도움의 손길은 없었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다 주소지인 화성에서 수원으로 거주지를 옮겼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긴급 생계비나 의료비 등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겁니다. 건강보험료가 16개월이나 밀려 관리 대상이 됐는데도
복지 시스템은 끝끝내 위기의 새 모녀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주소만 놓고 살지 않는 분이고 또 이제 그 지인하고도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스템상에 이제 비대상자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8년 전 송파 새 모녀 사건에 이어 2년 전 방배동 모자 사망 사건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들의 현실이 계속해서 세상에 알려졌지만 이번에도 우리 사회는 새 모녀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새벽 시간 부산 중심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상가를 턴 좀도둑이 붙잡혔습니다. 출입문 근처 우편함이나 소화전 등에 숨긴 열쇠로 가게 문을 따고 침입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가 골목을 걸어가던 30대 남성 A씨가 주점 벽면으로 손을 뻗습니다. 숨겨둔 출입문 열쇠를 찾은 건데 주변을 잠시 살피다가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곧장 계산대로 가서 금고를 열고 안에 있는 지폐를 모두 챙깁니다. 2주 전쯤에는 근처 다른 주점에서도 같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A씨는 출입문 근처에 숨겨둔 열쇠를 쉽게 찾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열쇠 위치는 뭐 저희 직원들만 아는 위치라서 그렇게 했는데 뭐 그걸 좀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영업이 끝나고 주인과 종업원이 모두 퇴근한 새벽 시간대에 상가를 턴 A씨. 피해가 확인된 업소만 14곳입니다. 부산 중심가인 서면 일대를 돌다가 열쇠를 쉽게 찾을 수 있거나 문이 열린 곳을 발견하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우편함이나 소화전, 문틈 등에 열쇠를 숨겼다가 비슷한 피해를 본 상인이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열쇠를 문틈이나 그런 데 보관하지 말고 번호 열쇠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CCTV나 다른 보안이 강화된 그런 잠금 열쇠로 바꿔가지고. 경찰은 A씨를 구속해 드러난 것 외에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첫 소식은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이자 6.25 전쟁에서 승전한 함정 백두산함이 복원된다는 소식입니다. 1949년 미국에서 중고로 들여왔던 백두산함. 이듬해 6.25 전쟁 때 북한군 600여 명을 태운 무장 수송선을 격침하고 이후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되는 등 한국전쟁에서 맹활약을 펼쳤죠. 10년간 열심히 일하고 퇴역한 뒤 현재는 돛대만 해군사관학교에 보존돼 있는데요. 이번에 해군이 해군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백두산함을 복원해서 전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두산함은 지난해 6월 국가보훈처로부터 한국전쟁 영웅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영웅의 귀환이 기대된다는 반응입니다. 세계의 유산인 부석사의 안양로와 범종각이 보물이 됩니다. 문화재청이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는데요. 아름다운 보물의 모습 함께 보시죠. 부석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가운데 한 곳인데요. 부석사의 안양로에서 올려다보는 무량수전 풍경은 한국 건축의 백미로 꼽히죠. 안양로는 문루, 그러니까 문 위에 세운 다락인데요. 16세기 사찰 문루 건축을 대표가는 사례입니다. 범종각은 큰 종을 달아두는 누각으로 부석사의 범종각은 일반적 형식을 벗어나 화려하게 장식한 점 등의 특징으로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천년고찰 부석사, 특히 단풍철이 되면 눈길이 닿는 곳마다 감탄을 자아낸다고 하는데요. 다가오는 가을엔 보물이 된 부석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가 갈수록 여름이 참 뜨거워지는데요. 올여름 특히 펄펄 끓었던 유럽이 2035년이 되면 폭염이 일상이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 기상청이 유럽의 기온 변화 추이를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놨는데요. 더 암울한 건 각 나라들이 현재까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다 지키더라도 기후가 지금보다 더 극단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측됐다는 겁니다. 유럽은 올해 폭염으로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찾아왔는데요. 독일과 체코 사이를 흐르는 강에선 물이 바짝 말라 기근석이 나타나기도 했죠.
기근석은 평소엔 물에 잠겨 보이지 않고 극심한 가뭄때야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기근석에 새겨진 내가 보이면 눈물을 흘려라 라는 문구가 기후 위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연일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환자 수가 계속 늘면서 넉 달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중증 병상에 대한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해서 중환자 증가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의 감소세가 확연해졌습니다. 0시 기준 10만 1,140명, 9일 전 18만 명을 넘겼던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고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4주 만에 최저치입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사흘째 500명대를 기록하며 넉 달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아직 절반을 밑돌며 여유가 있지만 앞으로 2, 3주간 환자가 더 늘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중증 병상의 가동률은 전반적으로 크게 여유가 있으나 일부 병원에서는 중증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 사례가 관찰되고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병상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중환자 병상을 진짜 중환자들이 쓸 수 있도록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합니다. 일주일에 4번 하던 평가를 매일 실시하고 퇴실 이행 기간도 이틀에서 하루로 줄입니다. 원스톱 진료기관은 목표치였던 10,000곳을 드디어 넘겼습니다. 원스톱 진료에 힘을 쏟는 건 검사에서 처방까지 한 곳에서 빠르게 대응해야 중환자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진단 즉시 약이 들어가느냐, 그 다음 날 들어가느냐, 며칠 뒤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치료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병입니다. 지난달 1차 점검에 이어 원스톱 진료기관 3,500여 곳을 추가 점검했더니 97.6%가 방문 당일에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열의 9 이상이 모든 필수 기능을 수행했고 4곳 중 3곳은 인근 격리병상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서 즉각적인 입원 연계도 가능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20%에 머무는 치료제 처방률을 높이기 위해 원스톱 진료기관 교육을 강화하고 취급 약국도 계속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옹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 붕괴 우려가 제기돼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임시로 옹벽 균열을 시멘트 등으로 막아왔는데 학부모들은 보강공사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제 옆에 있는 게 문제가 된 석축입니다. 성인 키를 훌쩍 넘고 돌과 시멘트로 이뤄진 옹벽입니다. 이 위로는 학교 운동장과 건물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주민들은 2018년 대규모 아파트 공사 이후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제 옆으로 보면 균열에는 시멘트가 가득 채워진 상태입니다. 옹벽 하부에서부터 상부로 이어지는 시멘트 자국, 즉 균열도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은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비가 온다는 예보만 있으면 자불안석으로 잠을 못 자고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전교가 지금 5일째 등교 거부인데 석축 바로 위에 있는 학교 별관 건물 상태도 비슷합니다. 건물 벽면 등 곳곳에는 균열이가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건물과 도로 사이에 틈이 생겨서 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비가 와서 어딘가 물이 고여서 그 물 고임이 어디론가 빠지지 못해서 터져버릴까 봐. 그래서 위험 요소들이 무너져 내릴까 봐 사실은 이거에 대한 빨리 최대한 방지책이라도 내달라. 전문가는 두 가지 원인을 꼽았습니다. 석축과 학교 건물 자체가 1970년에 지어져 과거 공법이 쓰였을 뿐 아니라 50년이 넘을 정도로 노후화됐다는 점입니다. 또 지난 2018년부터 학교 주변으로 2,0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서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석축 균열 난 거하고 건물의 균형을 한 거하고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석축하고 건물의 지반을 아우르는 정밀한 지질 조사와 사면 안전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교 측은 매년 시행하는 진단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19일 개학 이후 매일 100명 넘는 재학생이 등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기도 교육청은 긴급 정밀안전 진단을 하기로 하고 업체 선정 절차를 밟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걱정과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 일부 구간에 녹조가 퍼져 조류 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예년보다 2주가량 늦은 건데 관계 당국이 식수원에 문제가 없도록 정수 처리 등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마치 물감을 풀어놓은 듯 대청호 빛깔이 온통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수면 위에는 녹조 알갱이가 뭉쳐있고 호숫가에는 녹조띠가 밀려왔습니다. 투명한 컵으로 물을 담아보니 녹조 알갱이가 고스란히 보입니다.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대청호 회남 수역입니다. 보시다시피 수면이 짙은 녹조로 뒤덮여 있습니다. 녹조 확산을 막기 위해 회남 수역에 녹조 제거선이 투입돼 정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인근 수초 재배섬에서 수중식물을 재배해 녹조의 원인인 영양염류도 제거하고 있습니다. 회남대교 상부에 설치된 수류 차단막입니다. 길이가 410m에 달하는데 녹조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 회남수역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때는 지난 25일, 2주 연속 남조류 세포수가 1ml당 1000개가 넘어가면서 조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대청호 추소리 지역도 조류경보는 발령되지 않았지만 호수 빛깔이 녹색인 상황. 사정이 이렇자 충청북도는 금강유역 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식수원 보호에 나섰습니다. 녹조가 더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류 차단막과 나노 버블 장치 그리고 녹조 제거선 등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취수구 주변에 조류 차단막을 설치하고 조류가 서식하지 못하는 수면 아래 12m 지점인 심층수에 취수구를 설치했습니다. 조류가 대부분 이제 서식하는 게 수심 한 3m 이내에서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심층수를 12m 정도에서 심층수를 취수해서 공급을 해줘가지고 먹는 물에는 이상이 없게끔. 관계 당국은 녹조 제거는 물론 상류 지역 축사 분뇨와 오폐수 배출 시설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8월 26일 금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